무슨 맛이에요? 해보니까 먹을만 합니까? 근데 이걸 왜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맛이 약간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양분은 어떠냐고요?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좀 해보셨나요? 언제 상품화돼요 이거? 식약처 규제만 없으면 네. 바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자, 오늘은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얼마나 흥미롭길래 아주 흥미로워. 네, 소고기살이라고도 불리고 분홍밥. 네, 분홍밥. 네, 들은 것 같다. 그거를 만드신 분을 직접 저희가 모시고 어떻게 개발하시게 됐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홍진기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분홍밥 만드신 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쌀에 이렇게 소고기가 약간 코팅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네, 코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요. 네. 근데 동시에 그 곡식 알갱이를 좀 확대해서 보면 네. 되게 내부의 구조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네. 그 구조 안으로도 세포들이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오, 네. 그러면 그 겉에 살짝 그냥 뭐 입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저 뭐야 이렇게 쌀을 그러니까 벼를 기를 때 그 뿌리 쪽에 뭘 넣어주시는 거군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제 그 곡식 알갱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세포를 키우는데 그 곡식 알갱이가 세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지지체로 사용이 됩니다. 세포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세포의 집이 되기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해는 좀 빠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쌀을 일단 재배한 거를 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세포들을 이렇게 쭉 뿌려갖고 걔네들이 잘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이 아마 맞나요?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걸 왜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네, 이제 배양육에 관한 연구를 이제 진행해 오던 중에 이제 배양육은 아마 아시겠지만 좀 몇 가지 한계점과 허들이 존재하거든요. 비욘드 미트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네. 맛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체육과 배양육을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욘드 미트는 대체육 아니에요? 대체육으로 이제 사업화에 성공을 했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배양육도 연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육은 말 그대로 이제 소고기 대신에 뭐 콩고기나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소고기와 같은 어떤 맛을 내겠다라고 하는 게 대체육이고 배양육은 이제 동물 가축의 세포를 이용을 해서 그 세포를 배양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어떤 소고기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그 살점 혹은 뭐 그런 그 고기류를 식품으로 만들겠다. 인공적으로 이렇게 배양을 시켜서 세포 증식을 통해서 고기 자체를 이제 만드는 거고 대체육은 이제 그 고기를 대체하기 위한 썸띵을 이제 막 연구해 갖고 최대한 비슷하게 가보는 거고. 대부분 식물이지 그건 식물. 맞습니다. 두부 뭐 이런 거. 식물성 단백질. 지금 이제 그 배양육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쌀까지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쌀은 왜 쌀과 같이 이걸 하시려고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배양육 연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세포를 잘 어떻게 키워야 하나라는 고민,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 싸게 키워야 하나 이런 고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걸 식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식품으로 개발을 하나 이런 고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세포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 어떤 의료나 메디칼 쪽, 생명공학 쪽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쪽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세포를 키우기 위한 지지체는 몸에는 넣어도 되지만 먹을 수는 없고, 그리고 세포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의료나 메디칼 쪽은 돈이 얼마가 들든 잘 키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식품 쪽은 싸게 키워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생명공학 쪽은 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비싸도 되니까. 근데 이제 식품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고 맨 마지막으로 어떤 식품으로서 가치까지 사람들의 심리적인 배리어, 신뢰, 그 다음에
어떤 맛, 냄새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해서 생각보다 엄청 복잡한 연구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재 어떤 화학공학에서 구분자 소재를 전공을 한 사람인데 이제 소재를 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세포를 방금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배리어들을 각각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로 각각 연구해서는 이 배리어를 못 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세포를 잘 키우면서도 그러니까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지지체인데 먹을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공정도 싸고 식품으로서도 가치도 있는 것을 찾던 중에 어차피 곡식은 훌륭한 영양 공급 원인이 곡식을 한번 세포를 키우는 지지체, 스캐폴드로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궁금증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시도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번에 그 교수님이 하신 게 처음이에요? 곡식을 이용한 건 저희가 처음이에요. 네. 원래는 이제 배양하면 그 배양의 바탕이 됐던 친구들은 이제 사실 버리는 거고 이제 배양된 애들만 이제 우리가 원래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얘는 배양의 그 바탕이 된 친구들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먹을만 합니까? 맛을 제가 직접 보기는 했는데 맛이 없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고기 맛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머리로 떠올려 보시면 저희가 한 입을 쫙 물었을 때 육즙 맛이 딱 느껴지시면 그게 생각해보면 철분 맛이 강하거든요. 철분 맛 더하기 이제 단백질 맛. 그래요? 네. 아니면 뭐 마블링이 많으면 이제 거의 기름 맛까지 더해지는 건데 이제 그 철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소의 피에서 오는 것인데 근데 저희가 개발한 배양육,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단순히 세포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배양육들은 대부분 다 아직 이제 철분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특유의 소고기 맛은 나지는 않고요. 저희 거의 경우에는 무슨 맛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번 연구를 위해서 두 가지 세포를 이용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근육세포, 소의 근육세포, 하나는 지방세포를 이용을 했는데 근육세포가 대부분인 경우에는 살짝 느끼한 아몬드 맛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포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크리미한 버터 맛 같은 것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태는 쌀이고 맛은 고기 맛이고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게 이제 쌀 알갱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요 쌀 알갱이를 사진 찍은 거를 이제 확대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쌀 알갱이의 핑크빛으로 보이는 것들이 세포거든요. 세포를 저희가 H&E 스테이닝이라고 하는 걸로 염색을 해서 세포들이 진짜 밖에만 있는지 아니면 안에까지도 침투를 했으면 얼마나 됐는지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세포 전체적으로 아주 구석구석 침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곡식 알갱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분 혹은 어떤 식물성 단백질들이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그 구조 안에 이제 동물 세포들이 구석구석 침투해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포들이 원래 저렇게 좀 개별적으로 애들이 자라나요? 이게 제 생각엔 뭔가 이렇게 뭉탱이로 막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저렇게 다 막 각자 각개전투를 하면서 쌀 속에 이렇게 침투를 이렇게 막 하는 모양이죠?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세포들은 이제 모여서 특히 이제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막 수가 늘어나면서 모여서 이제 근육 조직을 만들게 되고요. 근육 조직은 저희가 뭐 닭가슴살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한 결에 따라서 이제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세포의 경우에는 모여서 자라게 되고요. 이것을 최대한 엄청나게 확대를 하게 되면 저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이제 잘 모여서 조직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이게 세포 하나하나가 아니고 모여 있는 덩어리들이 그런 거군요. 작은 덩어리들. 그리고 저걸 염색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가
요 분석을 통해서 내부에 얼만큼 침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염색을 한 거고요. 원래는 무슨 색이에요? 요게 이제 코팅이 된 곡식인데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흰 쌀 알갱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코팅이 되면 요런 색깔을 갖게 됩니다. 염색을 안 해도? 네. 저 아까 보여드린 핑크 염색은 정말 그 분석을 위해서 특별히 한 염색이고 지금 요거는 핑크 색깔을 갖게 되는데 핑크 색깔을 갖게 되는 이유는 세포의 색이 핑크여서가 아니라 저희가 근육세포를 배양할 때 사용하는 어떤 미디어, 그러니까 액체가 그 액체가 핑크색이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염색이 됩니다. 그 액체에는 그 세포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비단 소의 어떤 근육세포나 지방세포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 세포도 물론이고 많은 세포들을 배양을 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액체가 대부분 다 핑크색, 빨간색입니다. 소를 상징하는 분홍 색깔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닭이든 돼지든 뭐 다른 거든 다 그 전달하는 그 액체의 그 색감이 이제 분홍색이라서 저렇게 다 표출된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어떤 상품으로 가능할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이어트 뭐 등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람들이 사 먹을 걸 예상하고 이거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상품화했을 때 그러니까 떡 해 먹을 것도 아니고 이 배양쌀, 그러니까 쇠고기쌀 자체로 본다면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후속 연구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지금 같은 쌀보다 더 높은 그 영양분을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100g당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고단백 어떤 간편 식품 같은 걸로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뭐 좀 다른 컵밥 같은 느낌으로도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맛이 약간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뉴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맛은 아직까지 온전한 소고기를 구현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어떤 곡식을 이용을 하면 얼마나 이런 배양육을 위한 세포들을 잘 자랄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고 곡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이런 것들이 어떤 배양육 세포를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영양분의 어떤 상승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좀 보여줌으로써 대량 생산과 어떤 식품화의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찰기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방금 이제 맛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저는 이제 식품을 개발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컨셉의 연구를 제가 발표를 하면 아마도 이제 식품을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계속 여기에 발전을 시키겠구나. 네, 어떤 첨가물을 넣는다든지. 그건 뭐 사실 이거 개발하는 거에 비하면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니지. 햇반팀이 들어가면 바로 되는 거거든. 그거는. 햇반팀이 왜 있겠어? 그렇잖아. 근데 이제 찰기 문제는 그러면 조금 이게 좀 잘 부서지고 조금 딱딱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밥알 자체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근데 그거는 왜 고깃집에 가서 고기 처음에는 열심히 먹다가 나중에 이제 좀 배가 불러지면 옆에 좀 남는 고기들이 있고 그걸 나중에 먹으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처음 고기를 올려놓을 때 그 빨갛던 소고기랑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정말 물렁물렁했는데 구우면서 딱딱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딱딱해지는 그 변화가 이제 단백질들이 변성을 일으키면서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쌀알도 보면 쌀의 경우에는 그냥 이 그 곡식 단백질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 구조와 비결정 구조의 적당한 조합으로 딱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들이 막 침투를 하고 나다 보니 아무래도 실제 저희가 어떤 밥으로 이제 쿡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동물성 단백질 때문에 조금은 딱딱해지고 찰기가 떨어지는 느낌이 현재까지는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사실 식감도 중요하고 뭐 상품화도 중요하지만 이게
건강에 맞습니다. 증진에 도움이 되고 기존에 사실 쌀을 우리는 사실 쌀의 민족이잖아요. 네. 요즘은 빵을 많이 먹지만은 사실 밀이 우리 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은 가급적 밀로 된 그 빵 같은 걸 좀 줄여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네. 근데 또 백미를 딱 먹으려면 우리 국민의 거의 10명 중에 한두 명은 당뇨가 있거든. 그 공포가 있어요. 백미의 공포가. 네. 네. 그러니까 맛은 없지만 현미밥 먹고 막 꼬들꼬들한 거 뭐 작곡 막 해가지고 먹는데 항상 우리 백미에 대한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김 나는 백미에다 김치 딱 올려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은 단백질은 고단백이고 예를 들면 탄수화물은 좀 줄고 당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는 웬만큼만 맛이 있으면은 갈 수 있다. 저는 갈 수 있다고 보죠. 근데 맛은 사실 교수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그건 이제 산업화, 이제 상품화 단계에서. 네. 근데 영양분은 어떠냐 이거죠. 똑같은 100g당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석을 했을 때, 네. 그냥 소고기가 없는 쌀보다 더 세 가지 모두 더 상승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제어 가능하게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쌀과 어떤 세포와의 비율도 네. 저희가 좀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세포 안에서도 근육세포와 지방세포의 비율을 좀 조절을 하게끔 좀 최종적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네,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특별한 목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어떤 특별식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을 할 때 어떤 근감소증 환자들의 어떤 근육을 높여주는 어떤 프로젝트와도 함께 연관이 돼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네. 저희가 근육이 감소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또 막상 근육을 막 높이는 운동은 못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병원에 가면 채식하고 네. 뭐 좀 그런 고기 많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단백질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몸에 근육이 좀 빠져나가는 나이를 먹으면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 어떤 그런 만성 질환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적합한 영양분을 저희가 만약에 뭐 내과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협력을 하거나 한다면 그런 적합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환자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미래에는 뭐 이런 것들을 파우더로 만들어서 뭐 우주식량이나 뭐 이런 것들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밥을 그냥 백미를 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프로틴 파우더 있잖아요. 단백질 가루 한 숟갈 넣어서 먹는 거랑 네.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네. 그 밥의 뭐 프로틴 비율이나 뭐 이거 따지자면 약간 비싸다는 거 말고는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맞으면 안 되는데. 이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어떤 감자칩 네. 많이 먹는데 네. 바베큐 맛 감자칩 이런 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바베큐 맛 감자칩에 실제로 어떤 합성된 아미노산이 아니라 진짜 양질의 한우급의 어떤 소고기 파우더가 들어가 있다. 혹은 뭐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어떤 소고기 맛 네. 혹은 비슷한 단백질 아미노산이지만 저희가 실제 저희가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네. 어떤 단백질 보충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네. 사실 가장 최상은 무조건 그냥 가서 소고기 그냥 직접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같은 그 단백질 소가 아니다 같은 단백질 구성원으로 화학적으로는 분석이 될지언정 그것의 유래가 정말 소다. 네, 그렇다면 사실은 훨씬 더 고단백질이 될 것이고
아직까지 인류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언노운한 어떤 질병의 원인 같은 것이 혹시라도 뭐 어떤 여러 가지 음식 기반에 있는 거라면 저희가 지금 요 쇠고기 쌀을 배양하는 그런 방법들은 네. 사실 배양육의 장점도 있지만 그 배양육에 활용되는 세포들이 그 곡식 위에서 그 곡식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또한 그 곡식에도 변화를 주고 세포도 그냥 저희 패트리 디쉬라고 하는 어떤 배양 디쉬에 키우는 것과도 또 다른 네. 어떤 그런 영양분과 어떤 식품으로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린 자꾸 이제 뭐 기존에 우리가 쌀을 대체했던 그 식감 그리고 그 맛 그거에 대한 이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안 먹더라도 네. 이게 필요한 데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를 해서 환자식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해서 뭐 그 미음을 끓인다든지 이러면 또 우리가 쌀에서 주는 그 식감은 또 완전히 해소할 수가 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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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헐렁헐렁한 환자식을 이렇게 하는데 이유식 같은 걸 하는데 네, 네, 네. 이게 고기 같이 먹는 거야. 난 잘하면 이거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또 제가 또 불편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배양육을 그냥 지금 이제 다른 업체들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배양육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른 기간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잘 만들 수 있는 걸 개발해 갖고 차라리 얘를 잘 뭐 갈아서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쌀의 식감이 확실히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굳이 쌀에 이걸 코팅해서 무슨 이득이 있나? 예를 들면 그 환자식이라고 하면 그냥 배양육 만들어서 환자식 미음에 그냥 그 배양육 잘게 갈아갖고 넣어도 되잖아요. 몇 가지 차이가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혹시라도 이제 이 대화를 네. 이제 기존에 배양육 하시는 분들이 보게 된다면 아마도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배양육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했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의료공학에서도 네. 뭐 예를 들면 인공장기를 만든다. 그러려면 세포를 아주 많이 대량 생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원래 세포는 이제 이런 디쉬 위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걸 큰 디쉬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래서 큰 디쉬를 이렇게 막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키우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정말 크게 키우려면 어떤 반응기 커다란 반응기에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걸 이렇게 돌려주면서 하는 커다란 반응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균을 배양하듯이 네네.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어떤 식품 혹은 제약 산업에서 전통적인 생산 공정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국내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배양육을 위해서도 이게 공정에서 코스트를 무조건 다운을 해야 되니 어떤 이런 플레이트 같은 먹을 수 있는 플레이트 같은 디쉬에 세포들을 막 자라게 한 다음에 이 플레이트를 이 배양기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대량 생산 공정을 하는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여러 것 중에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이제 요 연구 같은 경우에 그냥 쌀 알갱이를 대량 배양을 하면 됩니다. 쌀 알갱이는 둥그렇고 부유 배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세포 지지체들은 부유 배양이 불가능해서 아까 말씀드린 커다란 반응기에서 대량 공정하는 거를 못 한다고 말씀드려서 네. 어떤 기업들 이런 플레이트 같은 거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플레이트가 이따만한 배양기에서 이렇게 부유 배양을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부유 배양이라는 건 뭐죠? 어떤 공장에서 네.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할 때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액체 공정 같은 거를 쓸 때 이따만한 탱크에서 반응을 하고 옆에 탱크로 파이프를 통해서 옮긴 다음에 여기서 또 뭔가 반응을 하고 파이프로 그 다음으로 옮기는 어떤 그런 공정이 이제 일반적인 대량 생산에서 많이 그렇겠죠. 활용되는 공정인데 예, 예. 근데 이제 세포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사실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지는 네. 사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포로 하는 일들은 보통 의료 쪽이니까 네. 크게 비싸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양육은 가격이 좀 식품 가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에 대한 아무리 좋은 개발을 다 해도 이제 배양육을 하시려는 회사들은 네. 대량 생산에서 딱 막힙니다.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해야지? 그럼 세포만 대량 생산을 하면 되나? 세포만 대량 생산한 다음에 그럼 식품을 대량 생산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네. 어떤 배양육은 쌀 알갱이가 그냥 떠다니면서 그냥 그 물 어떤 액체 기반의 탱크에 있으면 떠다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유 배양이 가능하고요. 떠다니면서 세포 배양이 가능하고 또 파이프를 통해서 옆에로 가서 그 다음 처리가 가능하고 이런 공정적으로도 아주 프렌들리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해주는 방안으로 아마.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가격도 비싼데 잘 안 되고 하여튼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비욘드 미트든 하여튼 그 배양육 하는 데가 되게 힘들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건데 그 과정을 굉장히 심플하게 어쩌면 그렇죠. 훨씬 더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충분히 좀 상품성은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쌀에다가 해보는 게 그런 거를 함의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쌀에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면 맞습니다. 그걸 함의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두 분 또 같이 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스케줄을 갖고 계세요? 일단 후속 연구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실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업화에 대한 고민도 그렇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속 연구는 사실 대화에서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세포의 비율과 종류를 다양하게 해보는 것 그리고 좀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다른 동물의 세포도 동시에 좀 키워서 영양학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맞추는 것에 대한 연구도 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어떤 단백질 함량이나 지방 함량과 연결된 부분으로 함께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뭐 근감소증이나 혹은 이런 다른 질병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시너지가 나는 다른 대체 방법과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뭐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좀 해보셨나요? 뭐 제가 듣기로는 이탈리아에서는 이 음식 전통 이거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배양육 하는 걸 금지했다 뭐 이런 보도도 봤거든요. 아니죠. 이걸 하면 글로벌로 나가야 될 테니까 그런 규제라든지 뭐 배양육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규제에 아주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양육의 경우에 저는 이탈리아가 이제 그런 규제를 한다라는 거를 기사를 통해서 아마 몇 달쯤 전에 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이탈리아라는 국가는 사실 음식으로 워낙 유명한 국가니 그 국가가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로 배양육 산업과 기술이 진짜 맞는 거였구나 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는데요.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배양육이 특히 이제 소 배양육은 허가가 난 국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이제 싱가포르가 미국 정도가 닭고기로 좀 제한적으로 허가가 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닭의 경우에는 배양육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걀을 사용하기만 되기 때문에. 소는 이제 저희가 세포를 뭐 해야 되지만 이제 달걀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 주요국들은 이런 소고기를 이용한 어떤 그 배양육의 어떤 규제, 그 식약처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난 몇 년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규제에 대한 논의가 좀 시간이 계속 걸리는 이유는 그 지지체를 뭘로 하느냐, 공정을 뭘로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세포주를 어떤 걸로 쓰느냐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세포주를 제가 한 연구의 경우에는 사실은 세포주를 뭘 쓰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약간 플랫폼 연구 같은 거기는 한데 이제 세포주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소한테서 아주 요만큼의 조직을 떼어온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할 것이냐, 혹은 어떤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지속 가능한 세포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슈퍼셀 같은 걸로 만들 것이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네. 저희가 뭐 GMO 식품 이런 거 이슈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사람한테 먹어서 안전하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네. 식약처 규제는 아마도 세포주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규제가 강하게 있군요, 보니까. 네,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언제 상품화돼요, 이거? 지금 이제 개발하시는데. 사실 네. 그 식약처 규제만 없으면 제 생각에는 바로 가능해요? 바로 가능할 거, 그러니까 식품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바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해 주시는 분들 얘기로는 한 1,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이슈가 있군요. 몇 년 걸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워낙 빠르게 이제 이 배양육 연구와 규제 이슈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해결이 되면서 이거보다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연구 이후에 발표 이후에 좀 많은 기업들 연락 오시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셔서 아마 뭐 실제 사업화가 언제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사업화가 된 것 같은 제품을 한번 조만간 만들어 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특허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이제 저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다 보니 저희 학교에서 직무 발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그래요.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고기 쌀. 그래 이거하고는 소고기 반찬 못 먹는 거야? 요거랑 같이 드시면 조금 찜찜하지 않을까? 그죠? 아니 소고기가 이미 저 쌀에 있는데 거기 또 소고기를 또 드신다고요? 이거에다 소고기? 에이 그러지 마요. 요거는 그냥 요거대로만 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얼른 상품화가 돼서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올 날을 그리고 또 편의점에 막 진열이 돼서 우리가 딱 먹으면서 이 교수님 예전에 참 저희 방송 오셨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라면에 말아먹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기회 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